기원전 18년에 시작해서요. 예, 기원 후 660년에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멸망한 나라가 백제가 되겠습니다. 백제다 간단하게 적어두시고요. 이 나라의 수도는요. 처음에는 한성이었어요. 지금의 풍납토성, 거기가 위례성이라고 지금 거의 확정되고 있는 바로 그 곳이고요. 그 다음에 웅진으로 도읍을 옮깁니다. 웅진은요, 어디냐? 충청남도 공주예요. 역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금 등재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비예요. 사비는 지금의 충청남도 부여가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에 있는 여러 유적들도 백제 문화유산으로 역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를 몇 번 옮겼어요. 사연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전성기 군주 누구다? 근초고왕이에요. 근초고왕. 근초고왕, 별표 3개 들어갑니다. 이 근초고왕 때쯤 되면요, 사실은 이미 그 이전에 중국으로부터 룰도 받아들여서 율령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조금 세팅이 돼 있었고요. 근초고왕 시기는 요 지도를 여러분들이 좀 잘 봐주셔야 되는데, 보면 백제가 요 남쪽으로는 마한 세력을 정복하고 북쪽으로는 고구려의 평양을 공격하고, 그리고 바다 건너서 실제로 중국의 동진과 그리고 가야, 그리고 바다 건너 외까지도 뭐하고 있는, 교류하고 있는 제일 잘 나갈 때가 되겠습니다. 근초고왕 때고요. 이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건 사실은 여기 여전히 건재했던 마한의 세력을 정복했다는 것과 함께 고구려의 평양을 공격합니다. 이때 고구려의 수도는 평양은 아니에요. 하지만 평양이 중요하다는 건 고구려 왕도 알아요. 그래서 이때 평양에 누가 와 있었느냐? 요건 기억할게요. 평양에 고구려의 고구건 왕이라고 하는 왕이 와 있을 텐데, 이때 실제로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건 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고구려 역사상 왕이 전투 중에 전사한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고구려는 이때가 사실은 위기였겠죠. 이때 잘 나갔어요. 근초고왕. 선생님이 서울대 역사교육과 면접시험 볼 때 소수리망, 근초고왕 이런 거 물어봤어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수능 수준이든 그게 대학교 시험이든 교사를 뽑는 임용시험이든 중요한 왕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근초고왕의 백제 전성기 때 구가했던 왕이고요. 그리고 나서 고구려가 가만히 있겠어요? 진해 왕 전사했는데 실제로 고구려가 이때부터 부들부들 이를 갈면서 거의 100년 가까이 세팅 들어가고요. 5세기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복수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고구려의 장수왕이 이 한성백제의 문을 닫고 어떻게 돼요? 한성 함락시켜버리고, 그래서 백제는 어디로 가요? 웅진으로 천도합니다. 이때 한성백제의 마지막 임금이 계로왕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은 결국에 고구려의 군대에 의해서 죽어요. 그리고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합니다. 그리고 웅진에서 에휴 하면서 조금 더 한숨을 쉴 때 드디어 그때의 임금 안정기 임금이 무령왕이에요. 무령왕은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때 무령왕이 중요하게 등장하는 포인트는 딱 하나. 선생님 대학원 졸업시험에도 나왔습니다. 이거를 선생님 비포용지로 3페이지를 쓰다가 와씨 막 이러면서 막 썼는데, 무령왕은 출제가 뭐가 되느냐? 모든 시험에서 중국과의 교류로 나와요. 단독으로 잘 나오지 않고요. 그 당시 중국의 남조에 특히 양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에요. 양나라와 교류해서 양나라의 무덤인 벽돌 무덤 양식이 이때 들어오고, 무령왕은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중국 스타일의 벽돌 무덤으로 조성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의 충남 공주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무령왕은요,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해서 왕족들을 보내요. 자신의 가족, 패밀리, 친척들. 그렇게 해서 지방 귀족 세력들을 조금 통제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다가, 그 다음 때 임금인 바로 성왕 때 뭔가 백제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별표 2개 들어갑니다. 중흥의 노력을 해요. 리바이벌 좀 해보고 싶은 거야. 옛날 근초고왕 때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사실은 쇄신을 합니다. 아예 수도부터 옮겨버려요. 어디로 옮기느냐? 사비로 옮겨요. 지금의 부여입니다. 사비로 옮기고요. 국호도 남부여로 바꾸고요. 제일 중요한 거, 뺏겼던 거 찾아야지. 누구한테 뺏겼어요? 고구려한테 뺏겼잖아요. 어디를요? 제일 중요한 금싸라기, 이 한강 유역을요.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백제와 신라가 콜라보로 같이 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요, 이 한강유역, 이 한강유역의 상류는 신라가, 하류는 백제가 이렇게 차지를 한 상황이었는데, 신라가 사실은 뒤통수 치고 하류까지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성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 당했다. 누구한테 당했다? 신라 진흥왕한테 당했다. 야, 뒤통수 맞았구나. 그래서 사실은 복수를 꾀하면서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결국엔 성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 전투가 관산성 전투예요. 백제는 이 성왕이 전사했고요. 한강은 신라한테 독점적으로 뺏겼고요. 신라는 이거를 발판 삼아서 중국과 교역을 다이렉트로 하면서 쭉쭉쭉쭉 전성기를 구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백제는 결국에는 7세기에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멸망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라 고구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구려는요, 주몽이 세웠어요. 그래요. 그런 얘기 동아시아사 땐 다 했어요. 넘어갈게요. 태조왕, 고국천왕, 미천왕 다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왕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미천왕이 출제된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미천왕 요겁니다. 한나라 무제가 고조선 멸망시키고 세웠던 그 한사군 중에 마지막이었던 낙랑군이 축출되는 게 이때고요. 그리고 4세기 소수리망 때 고국원왕 때 그 전사를 아들인 소수리망이 듣는단 말이에요. 안단 말이에요. 우리 아빠가 죽었단 말이에요. 바로 복수하고 싶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교도 받아들이고요. 태학도 설립해서 인재도 양성하고요. 유교 교육시키고요. 율령도 반포해서 법령도 반포하면서 그 나라의 세팅과 웜업 쫙 들어가요. 부들부들 떨면서 그걸 해요. 그리고 이 소수리망 바로 다다음 왕이 광개토대왕이에요. 4세기 말 5세기 초의 광개토대왕입니다. 미칠 광 아니에요. 빛광 아니에요. 넓을 광이에요. 뭐를요? 토를요. 이토 아니겠죠? 뭐예요? 영토를요. 어디로요? 북쪽으로요.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시키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한 우리들의 태왕. 그래서 호태왕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광개토 대왕이라고도 하죠. 광개토 대왕입니다. 이때 전성기 구가하는 거죠. 만주 지역 거의 다 장악하고요. 영토 다 확대합니다. 여기에 있었던 웬만한 민족들 다 발 아래로 넣어요. 그리고 실제로 신라에 침입한 그 당시 신라에 외가 침입을 하거든요. 이 외를 무찔러 주러 누가 가느냐? 광개토 대왕이 기병과 보병 5만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격퇴합니다. 이때 외가 사실은 신라에서 가야 땅까지 막 이동을 해요. 거기까지 사실은 뒤쫓아서 외를 격퇴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가야의 세력 판도 또한도 바뀌게 돼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게 이후에 신라에서 호우명 그릇이라고 해서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그릇이 청동으로 생긴 게 이렇게 발굴이 돼요. 바닥에 광개토 대왕이라고 이름이 쓰여 있어요. 고구려 왕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게 왜 경주, 금성에서 발견될까요? 이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해준 요 시기 이후에 신라와 고려는 굉장히 밀접했구나. 엄밀히 말하면 고구려가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신라에 굉장히 크게 간섭을 하고 있구나.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러면 고구려의 전성기는요, 이어집니다. 광개토 대왕의 아들인 장수왕 때까지. 겁나게 오래 살아서 장수왕이에요. 재위 기간만 79년. 한 살의 왕이 됐어도 80살에 죽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10대에 왕이 되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오래 살았던 사람, 아들이 먼저 죽어요. 실제로 모든 영광을 다 받던 사람, 장수왕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장수왕 때는요, 아버지가 북쪽을 어느 정도 다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복수하러 가야죠. 국내성에서 아예 평양으로 천도합니다. 평양성으로 천도해요. 5세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더 내려와요? 남쪽으로 내려와서 한성에서 백제, 풍납토성, 몽천토성, 한성 끝내요. 한강유역 차지하고요. 계로왕 죽여버려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지금의 충청북도 충주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왔다라고 해서 충주에 가면 고구려비가 있어요.
드물게 한반도 내부에서 보이는 고구려 비석이 되겠고요.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그랬던 고구려가 668년에 역시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는 잠시 뒤에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은 신라로 가도록 할게요. 신라는 세 나라 중에 가장 늦었어요. 사실 지리적인 이유가 굉장히 큽니다. 상대적으로 고구려가 여기 있고요. 백제가 여기 있고 가야가 여기 있다 보니까 신라는 받아들이는 것도 또 중국과 다이렉트로 교류하는 것도 굉장히 늦게 나타납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무엇이냐? 국호라고 하는 신라가 등장한 것도 6세기고요. 왕을 왕이라고 부르는 것도 6세기가 되어서야 나타나요. 그전에는 뇌물마리간, 눌지마리간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 그전에는요. 왕도요. 박씨, 석씨, 김씨가 교대로 하고 막 그랬던 모습들이 보여요. 그랬어요. 심지어 자기네 나라에 외가 침략을 했는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고구려한테 SOS를 치던 게 신라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신라는 6세기 지증왕 때부터 국호 신라, 왕호 사용, 그 다음에 신라 장군 이사부가 우상국을 복속시키면서 실제로 울릉도와 독도 정확하게 지금 우리 영토로 완벽하게 지금 다 사료에 남겨져 있죠. 그리고 나서 지증왕의 뒤를 이은 법흥왕 때 정비를 해요. 이름이 법을 흥하게 하는 왕이죠. 이때의 법은요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이게 법이라고 하는 률, 그 법도 룰도 되지만 실제로 부처님의 법, 부처님의 진리도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두 가지예요. 불교도 이때 공인을 하고요. 불법, 부처님의 진리, 부처님의 종교로서 불교를 인정하고요. 그리고 율령, 진짜 법. 관리들의 옷은 이렇게 해라. 관리들의 등급은 그 다음에 이런 신분제 속에서 여기까지 관리들이 올라갈 수 있고 시스템은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이 정비되는 게 이때예요. 병부라는 게 설치가 되고 군사병이잖아요. 뭔가 다른 나라를 정복 전쟁을 하려면 이런 시스템이 완비가 돼야 되는데 이게 다 법흥왕 때 돼요. 이들의 신분제도가 있거든요. 골품제라고 해서 뼛속까지 사실은 다 등급을 나눈 거예요. 뼈골자거든요. 그거를 등급을 나눈 거예요. 너는 성골, 너는 진골, 너는 육두품 해서 진짜 뼛속부터 성스러운 왕족 출신, 그 다음에 귀족인 진골, 그 다음에 관리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래도 뭐 니네는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이렇게 나눠버리고요. 그런 관리들의 옷까지도 어떻게 해요? 너는 몇 등급이니까 빨간색, 너는 몇 등급이니까 무슨 색 이런 식으로 나눠요. 이렇게 세팅이 다 완료가 되면서 실제로 6개 가야로 되어 있었던 가야에 전기가야의 맹주라고 불리는 금강가야를 이때 정복합니다. 이 금강가야가 김유신네 그 집안이에요. 김해 김씨, 김유신 집안. 거기를 병합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세기 끝판왕이 등장하죠. 전성기 군주. 솔직히 백제 입장에선 부들부들하죠. 배신자잖아요. 진흥왕입니다. 이 진흥왕 때 그 정복 전쟁이 아주 빛을 발하죠. 대가야 정복해요. 이게 마지막 가야. 고령의 그 대가야. 여기를 정복하면서 가야는 결국엔 완전히 끝이 나게 되고요. 어디로 지금 계속해서 영토를 확대하고 있느냐 얘기했잖아요. 한강을 누구랑 같이 차지합니까? 백제와 같이 한강을 차지한 이후에 백제가 차지했던 한강 하류까지 독점으로 신라가 차지해버리면서 그리고 관산성에서 결국엔 성왕을 죽이면서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한강을 완벽하게 독점하게 됩니다. 이게 신라 얘기의 전부예요. 그러면 7세기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신라가 6세기에 그렇게 진흥왕 때 잘 나간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백제랑 고구려가 멸망할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거예요. 잠깐 다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상황이 바뀐 거예요. 중국 상황이. 선생님 여기다 지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안 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참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중국이 통일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중국이 남북조라고 해서 여러 나라로 나뉘어 있었어요. 근데 중국이 수라고 하는 나라로 통일이 됐어요. 통일된 제국이 생기게 되니까 이 수는 하늘 아래 천하의 지금 우리가 주인공이야. 근데 바로 옆에 고구려라고 하는 굉장히 센 동북아의 강자가 있어.
이 자웅은 겨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일한 수나라 입장에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돼요? 이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합니다. 113만의 대군까지 보내요. 수양제 때. 출발만 40일 걸려요. 그리고 별동대라고 해서 30만 보내요. 근데도 안 됐어요.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에서 살아남은 자가 몇 천밖에 되지 않았더라가 수나라 역사서의 기록이에요. 수나라는 그러면서 결국에는 망해요. 정말 어렵사리 중국을 통일했는데 618년에 망하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수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당이라는 나라가 여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역시 통일제국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당나라는 처음에는 약간 간을 보다가 결국에는 이 고구려를 또 침략합니다. 그 잘 나가는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645년 안시성 전투에서 고구려는 승리하게 돼요. 고구려 당나라 황제가 직접 왔는데 실제로 지고 돌아가요. 이러다 보니까 당나라는요 완전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누구한테 떨까요? 예, 고구려한테 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구도가 완성이 됩니다. 너무나 고구려를 싫어하는 당나라와 간신히 당나라를 막아는 냈지만 너무나 피해가 컸던 고구려, 그 다음에 남쪽의 백제, 신라, 이 네 나라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자웅을 겨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는 누구와 연합을 맺느냐? 중국의 당나라와 맺게 돼요. 야, 너 진짜 고구려 싫지? 나는 백제 진짜 싫거든? 야, 너랑 나랑 힘을 합쳐서 나는 백제 치고 너는 고구려 치자.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신라의 그 당시에 진골이었던 그 당시 왕의 굉장히 총애받던 관리였던 이 김춘추가 당나라까지 가서 나당 연합을 결성합니다. 이게 648년이에요. 연도 외울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나당 연합군이 힘을 합쳐서 먼저 백제를 멸망시켜요. 그래서 사비성이 함락되고요. 근데 백제가 이렇게 끝나고선 끝 하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백제의 친한 친구 외가 바다 건너 외가 백제 돕겠다고 와가지고 심지어 백강에서 전투까지 해요. 그때도 물론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이깁니다만 결코 쉬운 승리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절치부심해서 몇 년 뒤에 고구려를 역시 또 나당 연합군이 어떻게 합니까? 쳐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고구려까지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백제 끝내고 고구려 끝났어요. 그럼 당나라와 신라의 사실은 처음에 콜라보의 목적은 서로 달성했죠. 그랬더니 이제 당나라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한반도 전체를 우리가 다 집어삼킬까라고 하는 야욕을 보이죠. 이건 신라와의 약속이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신라가 연합을 깨고 어떻게 합니까? 이 당나라를 몰아내기 위한 전쟁을 치르게 돼요. 이거를 자그마치 676년까지 치르게 됩니다. 결론만 얘기하면요. 당나라 군대를 축출해요. 그래서 676년에 우리가 뭐 했다라고 해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당나라의 군대를 무찔렀던 대표적인 전투를 매소성 기볼포 전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라가 통일은 했는데요. 한반도 전체는 아니었고 요 정도 대동강에서 원산만이라고 하는 요 정도를 얻게 돼서 요 시기를 우리가 무슨 신라라고 한다? 통일신라 시대라고 해요.